효종실록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둘 다 청에 8년 동안 함께 볼모로 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소현세자가 당시 청에 수입된 서양 문물을 대하면서 서양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익혀나간 데 반해 복림대군은 철저한 반청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현세자와 마찬가지로 복림대군 역시 청에서 많은 서양 문물들을 대하고 있었지만 소현세자만큼 깊이 심취하거나 경탄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그는 형 소현세자를 적극 보호하고 청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본국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청의 대명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명이 몰락하는 과정을 목격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패전국의 왕자라는 이유로 청나라 관리들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경험들은 반청 사상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청에서의 생활상은 역관이나 사은사들을 통해 조선 조정에도 전해지게 되었는데 인조는 소현세자가 서양 종교인 천주교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몹시 분개했다. 게다가 귀인 조씨와 김자점 등이 소현세자가 청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간질을 시킴으로써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당시 인조는 청으로부터 철저한 반청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 반면에 소현세자는 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청은 조선과 의논할 문제가 있으면 인조와 상의하지 않고 심양의 조선간에서 소현세자와 상대하기를 원했다. 청의 이런 태도는 인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김자점, 귀인조씨 등이 소현세자가 입국하면 왕위를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로 인조의 경계심을 더욱 높여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그런 내막을 알 리가 없었다. 그는 도착하자 곧 인조를 찾아뵙고 청의 내부 사정과 서양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인조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고 그가 서양의 책과 기계를 보여주자 인조는 심하게 분개하며 벼루를 들어 그의 얼굴을 내리치기까지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소현세자는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만 알아눕고 말았다. 병의 원인이 우라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열병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그를 진찰했던 어인은 학질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때 인조의 주치의인 이영익이 그의 열을 내린다고 3차례 침을 놓았는데 그는 이 침을 맞더니 3일 만에 죽고 말았다. 이 의문사에 대해 학자 이식은 소현세자 묘지문에 환궁 이후 계속해서 한층과 열기가 있었는데 의원의 시술이 잘못되어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인조실록에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청을 하고 포로된 조선 사람들을 모아 밭을 일구어 곡식을 쌓아놓고 진귀한 물건들을 사들여 세자가 머무는 관소가 시장과 같았다. 임금이 이를 듣고 좋아하지 않았다. 임금이 총애하는 궁녀 조소용이 예전부터 세자와 세자빈을 미워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임금 앞에서 세자빈이 임금을 저주했다거나 몹쓸 말을 했다는 따위로 헐뜯었다. 세자는 환국한 지 얼마 안 돼 병을 얻었고 병을 얻은 지 며칠 만에 죽었다. 시체는 온몸이 새까맣고 뱃속에서는 피가 쏟아졌다. 검은 천으로 죽은 세자의 얼굴 반을 덮어서 옆에서 모시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낯빛은 중독된 사람과 같았는데 외부의 사람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할 때 소현세자는 인조에 의해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추론의 증거는 시간에 대한 사후 처리와 소현세자의 장례식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왕자에게 의수를 잘못 사용하면 의관이 국문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인조는 의관의 추고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못하게 했다.
또 소현세자의 장례식도 일반 평민의 장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기일을 단축시켜 초상을 치르게 하였고 참관 인원을 일부 종실로 제한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조는 묘지를 홍제동으로 하자는 신하들의 중론을 무시하고 멀리 고향의 효룡 뒤쪽에 마련하라는 명을 내렸다. 더욱이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갑자기 대신들을 불러들여 자신은 병이 깊으니 새로운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하들은 소현세자의 맏아들 석철로 하여금 왕위를 잇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나 인조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세손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왕실의 관례를 어기고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다. 이후 소현세자의 주변 세력과 세자빈 강씨의 친정 오빠들을 모두 귀양 보내고 마지막 남은 세자빈마저 후원 별장에 유폐시켰다가 결국 사약을 내려 죽인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두 아들은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 죽게 하고 나머지 셋째 아들은 귀양지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조는 소현세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과 주변 세력을 모두 제거해버렸다. 인조의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그가 소현세자를 독살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인 것은 반청 감정 때문이었다. 원래 인조의 정치적 기반은 대명 사대주의였다.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도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대 모화 사상은 병자호란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왕인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하는 치욕까지 겪게 했으며 자식들을 볼모로 보내야 했다. 그 때문에 인조의 반청 감정은 그 어떤 실리주의 노선으로도 무마시킬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고조되어 있었다. 그러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청나라에서는 인조보다도 소현세자를 더 신뢰했던 것이다. 인조는 이 같은 소현세자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소현세자의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아버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현세자가 인조에 의해 제거되자 그때까지 심양에 남아있던 복림대군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 그가 귀국한 것은 1645년 5월이었다. 인조는 한 달 뒤인 6월에 신하들에게 세자 책봉 의사를 밝혔으며 9월에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혔다.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와 함께 8년을 심양에 기거했지만 소현세자와 달리 오히려 대명 사대주의에 더 집착하여 반청사상을 한껏 고조시킨 인물이었다. 그의 이 같은 반청 감정은 인조를 흡족하게 하는 일이었다. 인조는 복림대군의 반청 감정이 자신의 대명 사대 사상과 일치한다고 보았고 그 때문에 큰아들을 죽이고 차남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이다. 복림대군은 1649년 5월 인조가 죽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가 바로 북벌론을 내세우며 국력 강화에 전념했던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다. 효종의 북벌 정책. 소현세자와 함께 오랫동안 볼모 생활을 하며 반청 감정을 강하게 키웠던 효종은 왕으로 등극하자 곧 친청 세력을 몰아내고 척화론자들을 중용하여 북벌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같은 북벌 계획은 끝내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그 덕택으로 국력이 강성해져 사회 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효종은 1619년에 인열왕후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호, 자는 정연이다. 그는 청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형 소현세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를 적극 보호하였으며 청나라가 산하이관을 공격할 때 소현세자의 동행을 강요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자신이 대신 가게 해달라고 고집하여 청의 요구를 막았다. 그 뒤 청이 서역 등을 공격할 때 세자와 동행하여 그를 보필하기도 했다. 8년의 볼모 생활 동안 많은 고통과 고생을 겪으며 반청 사상을 정립시킨 그는 1645년 먼저 귀국한 소현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그해 9월 세자에 책봉되고 1649년 5월 인조가 죽자 31세의 나이로 조선 제17대 왕으로 등극했다. 효종은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서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사나이간 등지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명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고, 동쪽으로는 철령이, 개원이 등으로 끌려다니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집권 초기부터 백청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송시열의 북벌론에 근거하여 북벌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선 친청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표적인 친청 세력은 김자점이었다. 그는 인조반정의 공신이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한때 정권을 장악해 권세를 누리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아 물러난 바 있으며 이후 김유와 제휴하면서 다시 정계에 나선 인물이었다. 그러나 김자점은 자신의 절대적인 후원자였던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여 김상원, 송시열 등 반청 인사들을 중용하자 그들의 탄핵을 받아 유배당했다. 그는 유배 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역관 이형장을 시켜 세왕이 구신들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치려한다고 효종을 청해 고발하였다. 그는 그 증거로 조선이 청해연호를 쓰지 않은 문서를 보냈다. 이 사건으로 청나라는 군대를 압록강 근처에 배치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이경석, 이시백, 원두표 등의 외교 능력에 힘입어 이 사건은 무마되었고 김자점은 다시 광양으로 유배되었다. 광양으로 유배된 김자점은 1651년 조기인과 짜고 다시 용모를 획책한다. 아들 이익으로 하여금 수어청 군사와 수원 군대를 동원하여 승송군을 추대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리 폭로되어 아들과 함께 죽었으며 그를 후원하던 인조의 후궁 조기인도 사약을 받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 축출당했다. 김자점 영모 사건으로 친청 세력을 모두 제거한 효종은 북벌을 위한 본격적인 군비 확충 작업에 착수했다. 1652년에는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임금의 호위를 맡은 금군을 기병화하는 동시에 1655년에는 모든 금군을 내삼청에 통합하고 군사도 600여 명에서 1천여 명으로 증강시켜 왕권을 강화시켰다. 또한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어청을 재강화하여 한성 외곽의 방비를 보강하였고 중앙군인 어영군을 2만, 훈련 도감군을 1만으로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재정이 빈약하여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효종의 이런 국방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벌에게에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나라의 세력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효종은 국방 강화와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였다. 2번에 걸친 외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그는 충청도와 전라도 근해 지역의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고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문화면에서도 역법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태음력과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1일간의 시간을 계산하여 제작한 시온역을 사용하게 했다. 또 국조보감을 재편찬해 치도의 길을 바로잡고 농가 집성 등의 농서를 마련해 농업 생산을 늘리려 했다. 효정은 평생을 삼전도의 지옥을 되새기며 북벌에 집념하여 군비 확장에 전력을 쏟은 군주였으나 국제정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부족하여 때로는 군비보다도 현실적인 경제 재건을 주장하는 주신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효종은 북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59년 5월 4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확립한 군사력은 조선 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현종실록. 현종시대는 밖으로는 외침이 일체 없었고 내적으로는 사회가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러나 현종은 집권 15년 동안 예론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지내야 했다. 따라서 현종 시대는 한마디로 예론 정쟁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종은 효종에 맏아들이며 인선왕후 장씨의 소생이다. 1641년 효종이 심양의 볼모로 있을 때 심간에서 태어났으며 1649년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 주기 후 1651년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659년 효종이 죽자 조선 제18대 왕에 즉위했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북제 문제로 인한 남인과 서인의 예론 정쟁에 휩싸였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왕후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쟁화된 것이다. 이 무렵 조선 조정은 인조 반전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 세력과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인조 효종대의 남인은 주로 영남학파의 주리론을 주장하고 서인은 기호학파의 주기론을 주장하는 학문적인 대립을 벌였으나 현종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정치 논쟁을 일삼곤 했다. 예론 역시 처음에는 학문적인 대립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쟁으로 확대된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의 일반 사회에서는 주자의 가례에 의한 사례의 준칙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왕가에서는 성종 때 제도화된 오례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례의에는 효종과 자의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 효종이 인조의 맏아들로 왕위에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차남이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 중에 자의대비가 맏아들에게 행하는 예로서 3년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해서는 몇 년상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서인의 송시열과 송중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1년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인의 허목과 윤효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인과 남인의 이 복상 논쟁은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정쟁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제야 선비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효종의 상중에 일어난 이 논쟁에서 서인의 기년상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그럼에도 남인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1666년 현종은 기년상을 확정지으며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했고 만약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내렸다. 그러나 복상 문제는 1673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번에도 서인 측은 효종이 차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9개월을 내세웠고 남인 측은 그녀가 비록 자의대비의 둘째 며느리이긴 하나 중전을 지냈으므로 큰 며느리나 다름없다면서 1년을 내세웠다. 현종은 이때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 측의 1년서를 받아들여 자의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인은 실각하였고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수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1674년 8월 현종이 죽자 송시열은 다시 예론을 거론하며 자신의 종래 주장이 옳았음을 피력하다가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고 이후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예론 정쟁에 휘말리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펼쳐나간다. 군사적으로는 효종대에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북벌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 별대를 창설하였으며 민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광해군 이후 꾸준히 실시해 오던 대동법을 호남 지방 전역에 확대 실시했다.
문화적으로는 인쇄사업 육성을 위해 동철활자 10여만 자를 주조했으며 천문관측법과 역법 연구를 위해 혼천이를 다시 제작해 했다. 그리고 예론 정쟁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예절이 강조됨에 따라 동성 동혼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친족끼리 같은 부서에 있거나 송사를 맡거나 시험관을 맡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상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압류되어 있던 하멜 등 8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전라도 자수영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서술한 하멜 표류기와 부록인 조선국기를 발간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종시대는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 발전은 없었다. 다만 외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고 한가로운 시절이었다. 숙종실록. 숙종의 황국정치와 왕권의 안정. 숙종시대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 당파 간의 정쟁이 가장 심했던 기간이다. 그러나 숙종은 비상한 정치 능력을 발휘하여 왕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따라서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계속되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조선사회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정과 후궁들에 대한 애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숱한 옥사를 유발하고 치세에 흠을 남기기도 했다. 숙종은 현종의 외동아들로 명성황후 김씨의 소생이다. 1661년 8월 15일 경희궁 회상전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순, 자는 명보였다. 이후 1667년 7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고 1674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곧바로 친정을 시작하였다. 숙종의 치세 기간은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 온 붕당 정치가 절정에 이르면서 붕당 내부의 파행적 운영이 심화되어 자체 파탄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그러한 붕당의 자체 파탄을 심화시킨 사건이 현종 이후 숙종 때까지 계속 이어진 예속 논쟁이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현종 시대의 정쟁의 핵심 사안이었던 이 예론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송시효를 필두로 한 서인 세력이 다시 복상 문제를 들고 나오자 그해 9월 남인의 지지 세력인 영남합파의 진주 유생들은 송시열의 예론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에 기호학파를 지지하던 성균관 유생들이 송시열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리며 진주 유생들을 공격했고 이 때문에 전국 유생들은 모두 예론 시비에 휩싸이고 말았다. 숙종은 예론 정쟁이 발발하자 즉각적으로 부왕의 의견에 따라 남인의 장자부 기년서를 지지하면서 송시열을 유배시켜버렸다. 그것을 기화로 서인의 세력이 약해지고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주종은 남인에 의해 장악된다. 그러나 기호 세력의 유생들이 직결하고 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송시열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한편에서는 영남 유생들의 반격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선비사회는 여전히 예론 시비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제야 선비사회의 이 같은 현상과는 별도로 조정은 남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남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자 숙종은 모우인 명성황후 김씨의 사촌 동생 김석주를 기용해 남인 세력을 견제해 나갔다. 김석주는 원래 서인이었지만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제2차 예송 때 남인 쪽을 응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막상 송시열을 제거하자 많은 서인들이 함께 제거되었고 그 때문에 서인 세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서인 세력의 발언권이 정계에서 완전히 상실될 지경에 이르자 김석주는 송시열 세력과 다시 손을 잡고 남인을 몰아내려 했다. 김석주가 남인을 몰아내기 위해 짠 계략은 이른바 삼복의 변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남인의 영수 허적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 남인 세력 축출 사건을 경신대출적 또는 경신황국이라고 한다. 경신황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1689년에 기사황국으로 다시 남인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 1688년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소위 장옥정이 왕자 균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그를 서둘러 원자에 정호하려 했는데 서인 측이 정비 민씨가 아직 젊어 왕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왕자균을 원자로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숙종은 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왕자균을 원자에 정호하고 생모 장씨를 빈으로 승격시켰다. 이에 대하여 서인의 노론 측 영수 송시열이 송나라 철종의 예를 들며 왕자균을 원자로 세우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는 상소를 올린다. 이 때문에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계 정치인들이 대거 유배되고 상소를 올렸던 송시열은 사사대기에 이른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전 민씨가 폐위됨으로써 희빈장씨가 중전에 앉고 원자균은 세자에 책봉된다. 이렇게 노론계가 정치 일선에서 제거되자 서인은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조정은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전국의 주도권은 미남 이의징 등의 남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서인 대출적 사건을 기사황국이라 한다. 기사황국으로 남인은 정권을 독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5년밖에 가지 못한다. 1694년 노론계의 김춘택과 소론계의 한중혁 등이 폐비 민씨 복위운동을 전개한다. 권력을 잡고 있던 미남 이의징 등은 이것을 기화로 서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폐비 복위운동 관련자들을 모두 하옥하고 이들을 신문한 다음에 숙종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이 당시 숙종은 중전 장씨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반면에 민씨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던 중이라 오히려 미남 등의 남인을 축출해버린다. 그리고 중전 장씨를 다시 빈으로 강등시키고 폐비 민씨를 복위시켰다. 또 노론계의 송시열, 민정중, 김익훈 등의 관작을 복구시키고 소론계를 등용하여 전국 전환을 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갑술황국이다. 갑술황국으로 조정훈, 남구만 등의 소론 세력이 장악했으나 이들은 7년 뒤에 발생한 무고의 옥으로 노론계에 정권을 내주게 된다. 갑술황국으로 인해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자 빈으로 강등된 희빈장씨는 중전으로 복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오빠 장희재가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 속에 폐비 민씨를 모해하려는 문구가 있어 대신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소론의 남구만이 세자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간언해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701년 인현왕후 민씨가 죽은 뒤 희빈장씨의 거처인 취선당 서쪽에서 민씨를 저주하기 위한 신당이 발견되어 다시 한번 옥사가 일어난다. 희빈장씨는 그 신당에 무당을 데려와 구술하며 인현왕후가 죽기를 빌었고 이 사실을 안 숙종은 진노하여 그녀를 자진케 했는데 이를 듣지 않자 사약을 내렸다. 이때에도 소론은 세자를 위해서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숙종은 듣지 않고 남구만, 유상훈, 최석정 등의 소론 세력까지 귀양 보내거나 파직시켜 정치 일선에서 제거해버렸다. 이로써 소론은 세력이 대폭 축소되고 노론이 되고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이 사건을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무고의 옥이라고 한다. 숙종대에는 이미 열거한 당쟁 이외에도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복제와 관련하여 송시열의 오래 문제를 둘러싼 고묘 논란, 김만기, 김석주, 민정중 등 외척 세력의 권력 장악과 정탐 정치에 대한 유생들의 공격에서 비롯된 송시열의 임술 삼고변 공방, 존명의리와 북본론의 허실을 둘러싼 명분 논쟁,
민비의 패출에서 비롯된 왕과 신하들 간의 충돌 등 수많은 정쟁들로 조정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게다가 소론과 노론 사이에 왕세자와 왕자를 둘러싼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수많은 정쟁은 당대의 숱한 명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붕당 정치의 패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쟁의 격화는 붕당 정치의 갖은 패단들이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보면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환국 정치의 결과이기도 했다. 숙종은 현종대의 예속 논쟁으로 손상을 입은 왕실의 권위와 상대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국 정치를 감행했다. 즉 왕은 군주의 고유 권한인 용사 출처권을 행사하여 정치 국면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붕당 내의 대립을 촉발시켜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던 것이다. 이렇듯 숙종대는 대신들 사이의 정쟁이 격화되었지만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던 사회체제 전반의 정비 및 복구 사업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할 만한 치적을 남길 수 있었다. 경상도 황해도까지 대동법을 실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광해군 이래 계속된 세입 일원화 계획을 완성시켰고 또 광해군 때 시작된 양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강원도와 산남 지방에 실시함으로써 서북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 주조 사업을 본격화하여 상평 통보를 주저하여 통용케 했다. 숙종 치세에 이루어진 이 같은 경제정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과 사회 정치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국방과 군용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먼저 대흥산성, 황룡산성 등 변경 지역에 성을 쌓고 대대적인 도성 수리 공사를 하였다. 특히 이유의 건의에 따라 북한산성을 총체적으로 개축하여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의 양대 거점으로 삼았다. 또한 금이영을 신설하고 오군영 체제를 확립하여 임진왜란 이후 계속 추진하던 군제 개편 작업을 끝마쳤다. 이즈음 국방과 관련하여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은 고토 회복운동을 벌였고 이 결과 압록강 연변에 조선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어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1712년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정계비를 세워 영토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여 막부 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외인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울릉도 귀속 문제를 확정지었다. 문화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숙종시대는 정치적으로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했기 때문에 명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의미로 대보단이 세워지고 성산문 등 사육신이 복간되었으며 노상군을 부기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다. 뿐만 아니라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던 소현세자빈 강씨를 부기시켜 민의빈으로 하는 등 왕권 강화 측면에서 왕실의 충역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숙종은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 민씨 폐위 사건에서 보듯이 애증의 편향이 심하여 그것을 정치 쟁점화시켜 당쟁을 격화시키는 흠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그의 통치 전반을 평가해 볼 때 왕권 강화를 위해 고의적으로 반복하던 황국 정치의 일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그는 외척과 아내까지도 철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이 같은 황국 정치로 왕권을 강화시키며 조선을 안정시켰던 숙종은 1720년 약 46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인경왕후 김씨를 비롯해 6명의 아내에게서 9명의 자녀를 얻었다. 능호는 명릉으로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서울릉에 있다. 경종실록
비운의 왕 경종의 등극과 당쟁 격화. 정계 일선에서 남인 세력의 힘이 극도로 약해지고 주종이 서인 일색으로 되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가 죽는 것을 목격한 비운의 왕 경종이 즉위한다. 희빈장씨의 아들 경종의 등극은 희빈장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예고하고 있었다. 경종은 1688년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희빈장씨 소생이다. 이름은 균, 자는 휘서이며 태어난 지 2달 만인 1689년 원자로 정호되었다. 그가 원자로 정호되자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인현왕후가 젊기 때문에 후궁의 아들 균을 원자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다가 유배되어 죽었으며 이때 많은 서인들이 대거 축출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다. 원자로 정호된 왕자균은 1690년 3세 때 다시 세자에 책봉되고 그의 어머니 장씨도 빈으로 승격하였다가 인현왕후가 패출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장씨는 갑술왕국으로 패비민씨가 복위하자 1694년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1701년 무고의 옥으로 사사되었다. 어머니 희빈장씨가 사사될 때 세자 균의 나이는 14세였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줄곧 병환에 시달렸으며 후사도 얻지 못했다. 일설에는 그가 아이를 얻지 못한 것이 희빈장씨 때문이라고 한다. 희빈장씨는 사약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다고 숙종에게 애원하게 되는데 숙종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인정에 끌려 그녀의 정을 들어주게 된다. 하지만 막상 세자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을 때 돌발적인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장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더니 재빠르게 달려와서는 다짜고짜 그의 하초를 움켜쥐고 잡아당겨버렸다. 그 때문에 세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이 사건 이후 항상 시름시름 앓으며 남성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숙종은 1716년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을 중령한 후 1717년 세자가 병약한 데다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좌의정이던 노론 영수 이이명에게 숙빈채 씨의 소생인 연인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그 해에 연인군으로 하여금 세자를 대신하여 세자 대리청정을 명했다. 세자 대리청정이란 세자를 대신하여 편전에 참석하여 정사를 배우는 것을 뜻한다. 연인군의 대리청정이 결정되자 소론 측이 흠을 잡아 세자를 바꾸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자균을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세자균은 1720년 숙종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 제2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경종 즉위 초년에는 여전히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경종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데다 후사마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건조할 것을 주장한다. 건절한 세자를 세우는 일이다. 즉 경종이 너무 병약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니 연인군을 세제로 삼아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종은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21년 노론 측의 주장에 따라 연인군을 세제에 책봉하였다. 그런데 노론 측은 2달 뒤인 그해 10월 경종이 병약하여 정사를 주관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연인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경종에게 정사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었다. 노론 측이 대리청정을 주장하자 소론 측이 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경종은 와병 중이어서 세제청정을 받아들였다가 소론 측의 반대로 다시 거둬들였다. 이후 경종은 세제청정을 명했다가 다시 거둬들이기를 반복한다. 이 바람에 노론과 소론 간의 당쟁만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고 1721년 12월
경종의 지지를 받은 소론은 과격파인 사직 김일경을 우두머리로 한 7명이 앞장서서 세제 대리청정을 요구한 집의 조성복과 청정명령을 받들어 행하고자 한 노론 사대신,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충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을 왕권 교체를 기도한 용모자라고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 이 상소로 인하여 1716년 병신 처분 이래 지속되던 노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고 대신 소론 정권으로 교체되는 황국이 단행되었다. 이 결과 노론 사대신은 파직되어 김창집은 거제부에, 이이명은 남해현에, 조태채는 진도군에, 이건명은 나로도에 각각 안치되었고 그 밖의 노론 대신들도 삭직, 문해 출송 또는 정배되었다. 그리고 소론파에서 영의정의 조태구, 좌의정의 최규서, 우의정의 최석강 등이 임명됨으로써 소론 정권의 기반을 굳혔다. 조정을 장악한 소론은 과격파를 앞세워 노론 측 인사에 대한 축출 작업을 더욱 가속화한다. 3개월 뒤인 1722년 3월 소론의 강경론자들이 노론의 과단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을 때 남인의 서울 출신 목호령은 노론 측에서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이른바 3급 수설, 즉 칼로 살해, 약으로 살해, 모해하여 패출함을 들어 고변하였다. 이 고변에 따르면 음모 관련자는 모두 노론 사대신의 아들 또는 조카이거나 아니면 추종자들이었다. 이 고변은 숙종의 죽음 전후에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해치려고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때에 와서 드러난 것이다. 목호령은 남인 서울로서 풍수를 공부하여 지관이 된 사람이다.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던 그는 풍수설을 이용하여 노론에 접근하여 처음에는 왕세제 편에 섰으나 전국이 소론의 우세로 돌아서자 배반하여 이 같은 음모 사실을 고변하였다. 이 사건은 노론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목호령의 고변이 있자 국청이 설치되어 영모 관련자들을 잡아와 처단하였고 노론 사대신도 다시 한성으로 압송되어 사사되었다. 국청에서 처단된 사람 중에 법에 의해 사형된 사람이 20여 명, 맞아서 죽은 이가 30여 명, 그 밖에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교살된 자가 13명, 유배 114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녀자가 9명, 연좌된 사람이 173명에 달하였다. 반면에 권력을 잡은 소론파에서는 윤성거와 윤중을 복관시키고 남구만 박세채, 윤징환, 최석정 등을 숙종묘에 배양하였으며 목호령에게는 동지 중추부사의 직이 제수되고 동성군의 훈작이 수여되었다. 이 대대적인 옥사가 신축년과 인민년에 연달아 일어났다고 해서 신임사화라고 한다. 신임사화 후 정권은 소론에 의해 독점된다. 하지만 경종이 병이 악화되어 1724년에 죽고 영조가 들어서면서 소론의 짧은 정권 독점기는 끝나고 만다. 생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생모에 의해서 생산 능력을 상실한 채로 어렵게 왕위에 올라 병석에서 4년을 보내다 죽은 경종시대는 이처럼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정권 다툼으로 조종이 항상 피바람에 휩싸이던 시기였다. 때문에 경종은 재위 4년 동안 뚜렷한 치적을 남기지도 못했다. 경종은 1724년 8월 재위 4년 2개월 만에 37세를 일기로 죽었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 능은 의릉으로 서울 성복구 석관동에 있다. 영조실록 연인군의 멀고도 험한 길. 숙종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등 3명의 왕비를 맞이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다. 숙종에게 아들을 안겨다 준 사람은 천비소생의 두 후궁이었다. 나인 출신의 희빈장씨와 무수리 출신의 숙빈채씨가 바로 그들이다. 희빈장씨가 낳은 아들은 왕자 균이고 숙빈채씨가 낳은 아들은 왕자 금이었다.
규는 1688년에 태어났고 금은 1694년에 태어났으니 그들의 나이 차이는 6살이었다. 왕자 규는 14세가 되던 1701년 생모인 희빈 장씨를 잃었다. 부왕 숙종에 의해 어머니가 사사되는 것을 본 그는 그때부터 병을 얻었다. 왕자균의 이 같은 결점은 이복 동생 금에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었고 한편으로는 그에게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했다. 왕자균이 제왕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1917년 노환으로 병약해진 숙종은 당시 좌의정이던 노론의 영수 이의명과 독대하여 연인군 금을 세자균의 후사로 결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은 병약하여 정사를 돌볼 수 없으니 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켜야 하겠지만 세자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연인군이 세자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라고 명했다. 연인군의 세자 대리청정이 결정되자 세자를 지지하고 있던 소론 측은 세자를 바꾸려 한다고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때부터 조정은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에 의해 일대 당쟁에 휘말렸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1720년 세자균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했으니 그가 경종이었다. 경종은 왕궁의 법도에 따라 즉위하긴 했으나 병으로 인해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가 없었다. 이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론 측은 숙종의 유명을 받들어 그의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금의 세제 책봉이 거의 확실해졌지만 연인군은 소를 올려 왕세제의 자리를 급구 사양하였다. 이는 왕위를 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연인군 나름의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만약 선뜻 왕세제 자리를 욕심내게 된다면 왕위를 넘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이 조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자 소론 측의 대대적인 반대 상소가 이어졌다. 우의정 조태구를 비롯해 사간 유봉이 등도 시기상조론을 펴며 왕세제 책봉을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노론 측의 대세에 밀려 소론 측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연인군은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이때가 경종 즉위 1년 만인 1721년이었다. 연인군이 왕세제에 책봉되자 노론은 실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이번에는 경종의 병약함을 이유로 세제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론 측이 이러한 주장을 펴자 경종은 일단 비만기를 내려 왕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러자 소론의 찬성 최석항, 우의정 조태구 등은 대리청정의 허락을 취소해 줄 것을 경종에게 강력하게 간언했다. 이어 중앙조정은 물론 지방의 수령, 감사, 찰방과 성균관 학생 및 각도의 유생들까지도 소를 올려 대리청정의 회수를 간청하고 나섰다. 또한 대리청정 명령을 받은 왕세제 연인군도 4번이나 청정명령의 회수를 청하였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노론 측 중신들도 의례상 백관의 청정을 베풀고 대리청정의 회수를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종은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병이 언제 나을지 몰라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는 하교를 내렸다. 사실 경종은 이때 노론 측 백관들이 한 번 더 대리청정의 회수를 청할 것을 기대했다. 관례상 3번에 걸쳐 이 같은 청이 왔을 때 왕은 못 이기는 척 자신의 말을 고도드리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 왕의 체면이 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론 측은 대리청정이 왕의 확고한 의지라고 판단하고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의식을 파해버렸다. 그리고 곧장 왕명을 쫓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숙종 말년에 세자 대리청정의 절목에 따라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하는 이례적인 차서를 급히 올렸다. 노론의 태도가 이같이 급변하자
당황한 경종은 소론 대신 조태구를 불러들여 사태를 수습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조태구는 1717년에 세자 대리청정은 숙종이 연로하고 병이 중하여 부득이하게 내린 조처였지만 경종은 불과 34세밖에 되지 않았고 즉위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왕세제에 의한 대리청정은 부당하다고 극간하였다. 이 같은 조태구의 주장에 노론 측 역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노론 대신들은 종전에 대리청정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던 연명차서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또다시 청정명령의 환수를 청하게 되었다. 노론 측은 이 같은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소론 측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노론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소론에 있지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일로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입지를 다진 소론은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사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신축옥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이듬해에는 남인 목호령을 매수하여 노론 측 일부 인사가 경종의 시해를 도모했다는 고변을 하게 해 이민옥사를 일으켰다. 이민옥사를 주도한 소론 대신들은 노론 사대신을 포함한 60여 명을 처형시키고 관련자 170여 명을 유배시키거나 취재하여 축출시켰다. 이때 이민옥사의 사건 보고서에 왕세제도 모욕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전례로 봐서 모욕에 가담한 왕자가 살아남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연인군 외에는 왕통을 이을 왕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연인군은 갖가지 고초를 겪게 된다.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던 장제상이 소론축 사주를 받은 내간 박상검, 문유도 등의 모함으로 쫓겨나고 소론축 대신들에 의해 경종을 문안하러 가는 것도 금지당했다. 연인군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던 노론이 신임사화로 대거 축출되고 거기다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자 대비 인원왕후 김씨를 찾아가 왕세제 자리를 내놓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김대비는 평소 노론 측 입장에 서서 왕세제를 감싸왔던 터여서 왕세제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언교를 몇 차례 내려 소론 측의 전행을 누그러뜨렸다. 그 덕택으로 연인군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영조의 탕평책과 조선 사회의 변화. 노소론의 치열한 당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며 가까스로 왕위에 오른 영조는 등극하자마자 붕당의 폐해를 열거하며 탕평정국을 열어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권지향적인 무리들에 의해 당쟁은 지속되고 급기야 왕권에 도전하는 변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영조는 이 같은 난국을 비상한 정치 능력으로 타개하며 지속적으로 조정을 탕평정국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성공한다. 한편 영조의 탕평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야에서는 실사구시의 학문이 일어나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영조는 1694년 숙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무수리 출신 화경숙빈 소생으로 이름은 금이다. 이후 1699년 연인군에 봉해지고 1717년에는 숙종의 명에 따라 대리청정을 한 바 있으며 1721년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724년 8월 이복형 경종이 죽음에 따라 조선 제21대 왕으로 등극하였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자신을 공경에 몰아넣고 수많은 대신들을 죽게 했던 신임 옥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노론 측의 이 의원이 경종 집권 당시 연인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하다 처벌된 대신들을 신원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을 펴다가 소론 측의 탄핵을 받아 오히려 유배되고 말았다.
또한 노론의 송재후는 김일경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이민옥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기록한 교문의 초고 중에서 3건의 문건을 들어 세제 시절의 영조를 모욕한 것이니 단죄할 것을 상소했다. 3건의 문건이란 노안공자가 자신의 형을 죽인 것, 진시황제가 맏아들 부소를 죽이고 작은 아들 호해를 세운 것, 당태종이 형과 아우를 죽인 것 등으로 모두 영조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일경의 이 같은 문건은 사실 세제 연인군이 경종을 죽이려 한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몰고 가는 것이어서 김동필 같은 소론 내부의 인물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재우의 상소가 있자 김일경의 교문 문제에 대한 상소가 전국 각처에서 빗발쳤다. 그래서 영조는 김일경을 잡아들여 친히 국문하였으며 김일경은 끝까지 불복하여 사형되었다. 또한 고변으로 이민옥사를 유발하여 공신이 된 목호령의 문건 중에도 영조에 저촉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국문당하고 끝까지 불복하다가 처형되었다. 영조는 소론의 용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령 등 신임 목사를 일으킨 대신들을 숙청한 다음 1725년에는 김일경이 노론 사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상소할 때 이에 동조한 이진유 등 6명을 귀양 보냈다. 그리고 노론 측의 소론에 대한 잇따른 논액에 의거해 영의정 이광자, 우의정 조태혁 등 소론 대신들을 내몰고 민진원 정호 등의 노론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이것이 을사처분이다. 을사처분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신임 목사 때 처단된 노론 사대신과 그 밖의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 사대신이 복관되고 시호를 받았다. 하지만 노론 측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호, 민진원 등이 이민옥사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조는 즉위초부터 송인명, 조문명 등의 조언을 받아 각 정파의 인사를 고르게 등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탕평책을 펴고자 했기 때문에 노론 측의 소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정호, 민진원 등의 노론들을 대거 파면시키고 초년에 파직했던 이광자, 조태혁을 기용하여 정승으로 삼고 소론을 불러들여 조정에 합류시켰다. 이 사건이 정미황국이다. 정미황국으로 정권을 잡게 된 소론 측은 다시 이민년의 사건을 들고 나와 사대신의 잘못을 논핵하였다. 이에 영조는 그들 사대신의 제명은 씻어주고 관장만 삭탈하는 선에서 소론 측과 타협을 보았다. 그런데 이듬해인 1728년 소론의 일부 인사와 남인의 급진 세력이 경종을 위한 보복을 명분으로 왕공 교체를 기도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인자의 난이다. 이 사건은 경종이 갑자기 죽자 정치적 위협을 받게 된 이인자, 이유익, 심유현 등의 과격 소론 세력들이 갑술황국 이후 정권에서 배제된 남인들을 포섭하여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 탄을 추대하고 무력으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자 한 모반이다. 군사동원 계획까지 마련되었던 이 영모 사건은 1727년 정미황국으로 다시 노론이 밀려나고 온건 소론 세력이 기용되자 동조자가 줄어들고 모의가 노출되어 채규서, 양성인, 김중만 등의 고변으로 탄론하고 말았다. 모반 계획이 탄론하자 이인자를 비롯한 영모 세력들은 반군을 일으켜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각 읍에 경문을 띄워 병마를 모집하고 경종을 위한 복수의 깃발을 앞세우고 한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안성, 죽산, 청주 등에서 대패하여 괴멸되고 말았다. 이 난의 평정에는 소론 정권이 앞장섰으나 주모자의 대부분이 소론 측 인사였기 때문에 이후에 전국에서 소론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반면에 영조는 이 사건으로 탕평책의 명분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왕권의 강화와 전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729년에는
노론, 소론 내의 탕평 세력들을 고르게 등용하여 탕평 정국의 기초를 다졌다. 이때 영조가 취한 정책은 쌍거호대였다. 즉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으로 삼고 소론의 이태자를 좌의정으로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 구성에서도 판서의 노론 김제로를 앉히면 참판의 소론 송인명, 참의의 소론 서종옥, 전랑의 노론 신만으로 상대하게 했던 것이다. 영조는 그 뒤 자신의 의도대로 전국을 수습하자 한층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쌍거호대 방식을 극복하고 유제시용, 즉 인재 중심으로 인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전국 구도에 따라 노론, 소론, 남인, 소북 등 사색 당파를 고르게 등용하여 탕평 정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 그런데 탕평 정국이 오래 지속되자 각 당파들은 다시 정권을 독점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이다. 영조는 정성왕후 서씨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정빈 이씨와 영빈 이씨에게서 효장세자와 사도세자를 얻었다. 하지만 큰아들 효장세자는 세자 책봉 후 요절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사도세자 선이 세자에 책봉되었다. 1749년 영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 선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 그런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은 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노론 세력과 그들의 동조하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수기 문씨 등이 세자와 영조 사이를 벌여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였다. 세자에 대한 정순왕후, 수기 문씨 등의 무고에 따라 영조는 자주 세자를 불러 질책했으며 이 때문에 세자는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부로 궁녀를 죽이거나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였다. 영조는 더 이상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1761년 세자가 임금도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이 발생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세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노론 측의 윤재겸 등이 세자의 행동이 채통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담은 소를 올리자 영조는 세자의 관소 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 후 세자에 대한 영조의 불신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계비 김씨의 아버지 김항고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굽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이 때문에 영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였다. 하지만 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후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하였다. 하지만 영조는 이 사건 이후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세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그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친히 신주에 제주를 하면서 아들을 죽인 자신의 행동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행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사도세자 사건으로 조종은 그의 죽음을 당연시한 벽파와 동정한 시파로 분리되어 새로운 당파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영조는 정치적 신념으로 이끌던 탕평정국의 입지를 더욱 다지기 위해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던 서원, 사의의 사사로운 건립을 금지시켰으며 또 1772년에는 과거 시험으로 탕평가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탕평책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당파에 속한 지방 간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른바 동색 금원패를 집집마다 대문에 걸게 함으로써 당색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영조의 이 같은 철저한 탕평 정책으로 왕권은 강화되고 정국은 안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죄수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 우선 1725년에 주리를 틀어서 국문하는 압수령을 폐지했으며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 죄를 추재하여 죽이는 형벌을 금지하였고
1729년에는 사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심, 재심, 삼심을 거치게 하는 삼복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사형에 신중을 기했다. 또한 1774년에는 사가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판결을 거치지 않고 죽이는 남형과 남성의 포경을 자르는 경자 등의 가혹한 형벌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게 하였다. 영조시대 경제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균역법의 시행이었다. 양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나라의 세금으로 내던 포목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반 양민들의 의무인 양력의 불균형에 따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그리고 1725년부터 각도의 방죽을 수축하여 가문 피해에 대비했고 1729년에는 궁궐에 속한 전답과 병령의 둔전에도 정해진 양 이상을 소비했을 경우 세금을 부담시켰다. 한편 오가작동 및 이정희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탈세를 방지했다. 오가작동은 5집을 한 통으로 묶은 마을의 채소 단위를 말하며 이장은 마을의 책임자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마을의 사건이나 인적 변화를 관아에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게 한 제도였다. 이 밖에도 영조는 각도에 보고되지 않은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애초에 국가 비축미로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황곡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도로 전락한 것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음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황식량 수급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사회정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분에 따른 국가에 의한 의무사항을 더 분명히 한 점이다.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력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는 한편 천민들에게도 공사천법을 마련해 신분에 맞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켰다. 또한 양인의 숫자를 늘려 양역의 증가를 꾀하였는데 1730년에는 양인 어머니와 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양인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가 이듬해는 남자는 부모 중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고 여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였다. 또한 서울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출신도 관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정책을 살펴보면 1725년 화폐 주조를 중지하고 군사 무기를 만들도록 했으며 1729년에는 김만기가 만든 화차를 고치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제작하게 했다. 그리고 전라자수사 전운상이 제조한 해골선을 통영 및 각도의 수용에 제작 배치하도록 하여 임진왜란 때 맹위를 떨쳤던 해군력을 증강시켰다. 이 같은 국방정책은 변방에도 적용돼 요새 구축을 늘리는 한편 1727년에는 북한 군병에게 총을 나누어주고 훈련시켰으며 1733년에는 평양 중성을 구축하게 했다.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 개축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완료했다.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이 같은 변화 이외에도 영조시대에는 문화적인 성과도 많았다. 영조는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기도 하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여 민간에 반포시켜 일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736년에는 경국대전을 보강했으며 여성들을 위해 4권의 책을 묶은 여사서를 언역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제야에서는 실학이 확대되면서 신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영조의 후원을 받아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 간행되었다. 1765년 북학파 홍대용의 연행록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의 반개수록, 신경준의 도로고 등이 편찬되었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숱한 당쟁에 휘말리며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국을 탕평책으로 주도하면서 이처럼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했으며 1776년 3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조선 27왕 중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가장 장수한 왕이었다. 그는 83세를 사는 동안 정성왕후 서씨를 비롯한 6명의 아내에게서 2남 7녀의 자녀를 얻었다. 능은 원능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다. 실학의 선구자들. 역사학의 아버지 안정복. 안정복은 오이 도총 부부 총관을 지낸 안극의 아들로 성호 이익의 문인이다. 그는 1712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으며 1717년 외조모상을 당하여 어머니를 따라 외가인 영광의 월산에 갔다가 그곳 농장에서 2년간 생활한다. 그리고 1717년 조부 안소우가 중앙에서 벼슬을 하게 되어 남대문 밖 남정동으로 이사와서 10세가 되던 1721년부터 학문을 시작한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남인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부터 당쟁에 휘말려 벼슬길이 끊겼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경학은 물론 역사, 천문, 지리, 의학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깊은 식견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닦은 학문을 바탕으로 26세 때 치통, 도통 등의 책을 엮었다. 전자는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변천을 기록한 것이며 후자는 유교 사상의 계승계통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에는 그동안 연구해온 고전에 관한 연구서로 하학진함이라는 저서를 31세 때는 여성의 행동규범에 관한 책인 여범을 저술했다. 이 같은 저서를 만든 이후에 그는 자신의 학문이 미진함을 깨닫고 35세에 스스로 남인 집안 출신인 이익의 문화에 들어간다. 이익의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심취했던 학문은 이황의 사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황의 보수적 경향이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며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던 이익을 찾게 되었다. 안정복은 비록 늦깎이로 이익을 찾았지만 그의 학자적 기품과 사상의 위대성을 흠모하였기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배움에 임했다. 그가 이익의 문화로 찾아들었을 때 이익은 이미 66세의 고령이었지만 학구적 열정만은 대단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제자에게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익은 그의 질문에 대해 세세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으며 혹 대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여지없이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이익의 이러한 세밀하고 성의 있는 가르침 덕분으로 학문의 연구 방법을 터득했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고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실천적 행동 범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다. 비록 제야에 묻힌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 전반에 대해 당시의 어떤 학자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그동안 익혔던 사학, 천문, 지리, 의학, 종교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자주 교류하는 유생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뛰어난 자질과 학문적 능력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한성에까지 퍼져 그는 1749년 38세의 나이로 처음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이때 그가 받은 직책은 강화도에 있는 영조의 별장인 만영전의 참봉이었으며 이어 내직에 들어가 조종의 식량창고에 참사, 중종의 묘를 지키는 직장, 사원부 감찰, 이기 사익찬 등을 역임하고 다시 외직으로 나와 65세 때 목천 현감이 되었다. 관리 생활 중 특히 한직에 속했던 중종의 묘직이 시절에 그는 왕릉에 있던 경기도 광주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한 자료를 모아 광주지 2권을 저술했다. 이 책은 이익의 영향을 받아 집필한 최초의 실학적 성과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기에 전국의 각부와 9년의 지방지 편찬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이 기간에 그는 또한 역사학에 심취하여 인간 정요를 완성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실학자들의 정책론을 집약하는 한편 부패한 지방관리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종복의 획기적 성과는 동사강목의 지필이었다. 1756년 45세에 지필에 들어간 이 본격적인 역사서에는 그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익의 사상도 포함되었다. 그는 이 책을 쓰기에 앞서 여러 번에 걸쳐 스승 이익과 역사 문제에 대해 토론했으며 스승의 호응 속에 지필을 진행했다. 지필 도중 그는 종이값이 모자라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승 이익의 격려를 구했다. 물론 이익 역시 엄청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제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목차를 만들어 결점을 지적해달라고 하면 마다 않고 이에 응해 주었고 초고를 보내 잘못된 곳을 지적해달라고 하면 역시 정성을 다해 이에 응해 주었다. 스승의 극진한 애정과 격려로 가까스로 지필을 이어가던 안정복은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1759년 드디어 20권의 동사강목을 완성하게 된다. 동사강목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서술 내용이 과거의 것과는 판이하다. 우선 이전의 역사서들이 한결같이 삼국사기나 고려사, 동국통강 같은 정사를 베끼거나 추려낸 것인데 비해 동사강목은 이 정사에 잘못 기록된 내용들을 찾아내 통렬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그때까지 일개 스님의 저작으로 사서편찬에 전혀 참조조차 하지 않았던 일련의 삼국유사의 내용과 고대사에 관련된 야사들을 과감하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각 책들을 대조하며 그 문헌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내용에 대한 비판을 곁들였다. 그는 이 책을 완성한 후 다시 한번 대단히 위험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당시 일체 금지되어 있던 조선의 역사에 대한 책을 집필하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당시로 보면 현대사의 기술에 착수했던 것이다. 이 책의 이름은 열조통기였다. 조선태조부터 영조까지의 조선사에 해당하는 이 책의 편찬을 위해 그는 9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그 사료들을 기초로 1767년 56세 때 지필에 들어갔다. 그는 역대의 각종 저술에 있는 논소를 발췌하여 그대로 인용하고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전혀 첨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책을 편찬했다. 말하자면 철저한 객관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이미 이익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에 그를 격려할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의 고독한 작업은 계속되어 마침내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위대한 저서는 세상에 유포되지도 못한 채 초고 상태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다만 그의 독특한 편찬 방법은 세간의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역사서 편찬 방법의 일대 전환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18세기 후반에 살면서 사상적으로 무던히도 고민했던 그는 이 같은 많은 저서들을 남겨놓고 1791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의 끈질긴 실학사상은 후대로 이어져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새 하늘을 연 홍대용. 홍대용은 서인 노론파로서 목사를 지낸 바 있는 홍역의 아들로 1731년에 태어났으며 자는 독보, 호는 담원, 홍지이다. 그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전설과 우주 무한론을 주장했으며 이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의 유학자 김원행으로부터 배웠으며 그의 사상은 북학파의 실질적 모체인 박지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몇 번에 걸쳐 과거에 응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실패했다. 1774년 음보로 좋은 구품의 성공감 및 세손 이기 사시직이 되어 처음으로 간직에 나갔다.
이어 1773년 사원부 감찰이 되었으며 그 뒤 태인 영감, 영천 군수 등을 지내다가 1783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다. 그가 이른바 북학론을 주창할 수 있었던 것은 1765년 겨울에 북경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던 덕분이다. 성인이 된 뒤 천문학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던 그는 선진의 학문과 서학을 접하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었고 이 때문에 평소 청나라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조정이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청나라 사절단에 그의 숙부인 홍옥이 서장관으로 지명되자 그는 홍옥의 비서역으로 북경을 방문한다. 12월에 북경에 도착한 사절단 일행은 이듬해 2월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그곳의 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청나라 문인들과 필담을 주고받으며 유학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를 비롯해 역사, 종교, 풍속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그는 이 필담을 정리하여 건정필답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한편 그는 북경에 체류하면서 청나라의 국립천문대인 흠천감을 방문하여 그 책임 부서에 있는 두 사람의 독일인에게서 서양의 지식을 직접 전해 듣고 자신이 홀로 연구해온 천문학에 관한 의견을 들려주기도 했다. 흠천감에서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관상대였다. 그 내부는 외부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밤을 새우며 그곳 관리에게 부탁해 마침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에는 중국 역대의 천체 관측기구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들여온 것들도 많았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그는 그 기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후 북경에서 돌아온 홍대용은 청에서 사귄 친구들과 꾸준히 서신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문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자신의 경험담에 감동을 받아 북경 방문을 염원하던 이동무, 박재가 등이 사절단으로 청나라를 방문할 때 북경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안내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경 방문의 내용을 집약시켜 연기를 편찬했는데 이는 박지원에게 영향을 미쳐 열하일기를 탄생시키게 된다. 또 그의 과학 사상을 담은 의산문담 역시 북경 방문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의무려산에 사는 실온과 조선의 학자 허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길은 그가 북경 방문길에 들른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모든 저서들은 60여일 동안 머물렀던 북경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그에게 북경 방문이 새 하늘이 열리는 일이었고 새 땅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그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문집이 담원서이다. 여기에서 그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전설을 주장했고 인간도 자연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생명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는 무한하다는 우주무한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상대주의적 자연관에 근거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사상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그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중국과 서양을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상세화하여 서구에 대한 오랑캐 개념을 부정했으며 인간과 자연은 어느 쪽이든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종래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상대화하여 평등한 존재로 보았다. 또한 사회의 계급과 신분적 차별에 반대하면서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재능과 학식에 따라 직업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정치 이론을 펼쳤다. 그의 사상과 과학과는 당시로서는 독창적인 것이었다. 물론 서양과학과 도교 사상의 영향이 컸겠지만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학자가 계급 철폐를 주장하고 균등한 교육과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을 주장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전설과 우주 모안론 등은 비록 그 감상주의적 일면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과학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예민한 영조의 3가지 일화. 영조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입맛이 까다롭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하고 짧은 일화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편식대왕 영조. 생강은 빼고 가져오너라. 영조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이자 소식가였지만 유독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했습니다. 실록에는 영조가 노년에 기력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영양 보충을 위해 생강차나 약재를 올린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나는 생강의 매운맛과 향이 아주 싫으니 내 음식에는 절대 생강을 넣지 말라고 여러 번 엄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편식 때문에 주방상궁들이 애를 먹었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 결벽증과 탕평체. 귀가 더러워졌으니 씻어야겠다. 영조는 성격이 매우 예민하여 싫은 소리를 듣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귀가 더러워졌다며 즉시 물을 가져오게 해 귀를 씻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당파 싸움을 멈추지 않자 크게 화를 내며 귀를 씻은 뒤 그 물을 신하들이 있는 쪽으로 뿌려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여러 채소를 섞은 음식을 내오게 했는데 이것이 당파의 화합을 상징하는 탕평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3. 돋보기 소동. 나도 이제 늙었구나. 영조는 조선 임금 중 가장 오래 살았지만 노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날 서류가 잘 보이지 않자 신하가 안경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채통에 어찌 눈에 무엇을 걸치느냐며 거절했지만 막상 안경을 쓰고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자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그동안 헛살았구나 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누리집에서 영조를 검색해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